의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양심으로 진료를 보는 거예요? 저 진짜 죽다 살아난 거 몰라요? 캐나다 밴쿠버의 한 병원, 절망에 찬 목소리로 의사를 향해 마구 소리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극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덕분에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22살 클로이 테일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캐나다 밴쿠버의 한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일했었죠. 한국의 진 빚이 너무 많아 이렇게라도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그럼 제게 일어난 기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외교관을 꿈꾸며 밴쿠버에서 열심히 대학을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그날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부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공부할 때는 좀처럼 연락을 잘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동생이 큰 사고가 났다고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죠. 저는 무슨 큰일이 생겼나 싶어 허겁지겁 밴쿠버의 대형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이 길을 건너고 있었을 때 부주의하게 운전하던 트럭 기사차에 치였다고요.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엄마는 사색이 되셨고 이제 어떡하냐며 절망하셨습니다. 그날 수술은 무려 9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긴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잠시 후 깨어난 동생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노심초사했지만 긍정적인 동생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게 어디냐며 오히려 가족들을 달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재활을 받아보겠다고 했죠. 그날부터 동생은 좋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었는데 동생의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렇다고 고등학생인 동생에게 재활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죠. 부모님께서는 밤마다 병원비와 치료비로 고민하셨고 저는 더 이상 두 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을 앉혀두고 제가 학교를 그만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학교에서도 꽤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고 교수님께서도 진행하는 여러 논문에도 참여하며 학업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고 일단 1년만 휴학하고 돈을 벌어보겠다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부모님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에 마침내 제 의견을 받아들이셨죠. 당시 캐나다는 밴쿠버 외곽에 큰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그곳은 밴쿠버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어서 월급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돈이 필요했던 제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너무 미안해했지만 저는 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치료에만 전념해라. 꼭 1년 안에 최대한 많이 나아져 있어야 한다고 웃으며 얘기했죠. 그렇게 저는 홀로 그 건설 현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사무실에서는 주로 문서 작업을 하는 터라 일 자체는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 또래가 없다는 거였어요. 현장에는 일을 하는 아저씨들만 가득할 뿐 저 혼자 젊은이였던 거죠. 매일 낮에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계산을 맞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곧바로 숙소로 돌아가 잠을 청했죠. 이 단조로운 일상이 매일 반복되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거의 없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날도 있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커졌고 가끔은 이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었죠. 그러나 동생의 회복을 위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버텨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저씨께서 제게 처음 보는 무언가를 건네주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일하러 온 민호라는 아저씨였습니다. 민호 아저씨는 서툰 영어로
제게 말을 걸며 한국에서 딸이 먹으라고 보내준 과자인데 너무 많이 보내왔다며 먹어보라고 하셨죠. 저는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하고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과자는 주황색 배경에 귀여운 문어 캐릭터와 과자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할 일도 없고 해서 책을 읽으며 과자를 한번 먹어봤죠. 아니, 그런데 과자를 하나둘 먹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손이 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엄청 달콤하거나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적당히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게 맛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한 봉지를 다 먹어버렸죠.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보답해야 할 것 같았고 민호 아저씨께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드리기로 했죠. 제가 좋아하는 거라 밴쿠버에서 넉넉히 챙겨왔거든요. 다음날 아저씨께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따님도 하나 드리고 아저씨도 하나 드시라며 2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민호 아저씨를 시작으로 한국 아저씨들과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사실 공통된 주제는 없었지만 아저씨들은 늘 혼자 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쉬는 시간에 탁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당구도 가르쳐 주시며 외롭지 않게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지내던 저는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머리가 좀 아프고 잔기침이 자주 나왔어요. 평소에 웬만한 병치레 없이 튼튼했던 터라 금방 낫겠지 싶어 병원도 가지 않았는데 좀처럼 낫지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병원에 가지 않고 있으니 아저씨들이 하도 병원 좀 다녀오라고 성화여서 등 떠밀려 병원에 한번 다녀왔어요. 병원에서는 기관지가 약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기침을 멈추는 약을 주면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에서 준 약도 먹고 물도 많이 마셨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밴쿠버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고 저도 집에 들를 겸 시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전 밴쿠버의 큰 병원에도 한번 가볼까 싶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침이 나오고 두통이 좀 있다고 했고 약을 먹어도 큰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목도 아프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밴쿠버의 큰 병원에서도 진단은 똑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관지가 약해져서 그렇다며 지금 먹는 약 말고 다른 종류의 약을 처방해 주셨고 약과 함께 물을 많이 마시라는 조언을 반복하셨죠. 저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처방된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 불안감이 커졌지만 가족들에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넷은 집안 사정까지 잘 알고 있는 가족 같은 친구들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반가움에 폭풍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대학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대학 생활에서 겪은 일들, 수업 내용, 새로 사귄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 저는 낄 수가 없었죠. 1년 동안 휴학하고 돈을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친구들과의 대화에 벽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저도 원래는 대학에서 한참 꿈을 향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이나 하는 제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친구들은 제게 일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한국 아저씨들 덕분에 나름 잘 지낸다고 했어요. 건설 현장에는 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단연코 한국 아저씨들이 가장 친근하고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고요. 제가 한국 아저씨들을 만나고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얘기 친구들한테 했더니 친구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평소에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게 좀 신기하다고 했죠. 캐나다에는 등산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잘 입지 않거든요. 등산이라고 하면 여전히 전문 산악인들이나 즐기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아저씨들에게 들어본 바에 따르면 한국은 주말마다 산에 가는 사람이 많고 등산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산복이 굉장히 편해서 등산복을 입어보라고 제게 추천해 주시기까지 했죠. 친구들은 제게 등산복을 추천해준 한국 아저씨들이 정말 재밌다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랐던 점은 아저씨들은 제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작은 간식들을 지나가다 무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어차피 단 건 잘 안 먹는다며 제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주시는 바람에 제 서랍에는 아저씨들이 준 간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잘 챙겨준다며 이런 게 하나의 문화인 것 같다고 알려줬죠. 친구들은 제가 해주는 한국 아저씨들 이야기에 두 눈을 반짝이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예전에 여행 가기로 한 거 이번에 가면 어떨까? 원래 작년에 대학 가면 꼭 여행을 가자고 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미뤄졌던 거잖아. 하지만 저는 여행을 갈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학교도 못 다니고 있는데 여행은 사치였거든요. 돈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래도 휴가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너희들끼리라도 잘 다녀와. 내 선물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친구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한 후 제 마음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열심히 치료를 받은 덕에 예전보단 많이 좋아져 있었죠. 물론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동생은 누나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동생을 보니 복잡했던 마음이 가라앉으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만났던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친구의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떠난 뒤 제 여행비를 나눠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는데 모두가 흔쾌히 찬성했다고 했어요. 3명의 친구가 자신의 여행비를 나눠서 제 여행비를 마련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가야 의미가 있지. 너 없이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이러다 다들 취업하면 같이 갈 기회가 아예 없을지도 몰라라며 친구들의 부모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고 해요. 저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새삼 감사했어요. 친구란 아픔과 힘듦을 함께 나누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돈은 내가 빌리는 거니까 나중에 꼭 이자까지 제대로 갚을게. 정말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 친구들과 함께라면 다 좋다고 했고 결국 다들 원하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저를 인사동에 데려갔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전통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친구들이 보여준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며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서예를 배우는 모습이었죠. 친구들은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 정말 재미있을 거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워서 흔쾌히 동의했어요. 인사동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복 대여점으로 향했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라 입고 거울을 보니 모두들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분이 들뜨고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웃었죠. 한복을 입고 거리로 나서니 한국의 전통 가옥과 어우러져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통 찻집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긴 뒤 서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서예 선생님께서 붓글씨 쓰는 법을 알려주셨고 저희는 각자 원하는 문구를 한지에 적어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집중해서 한 글자씩 써내려가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고 난 뒤 미묘하게 증상이 더 심해진 느낌이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캐나다에서부터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는 게 이상하다고 했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사실 한참 됐는데 병원에 가도 잘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기침하는데 여행을 이어갈 순 없다며 여기서라도 병원 한번 가보자고 했죠. 저는 친구들과의 여행 시간을 망칠 수 없어 극구 사양했어요. 하지만 평소에 워낙 건강했던 제가 갑자기 기침을 하니 친구들도 뭔가 이상하게 느꼈죠. 아마 그때 제 건강을 염려해줬던 친구들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친구들 손에 이끌려 근처 병원에 가게 됐고 영어로 대화가 될까 걱정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께서 영어를 잘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제 불편한 점을 모두 설명할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오래됐다면 한번 폐 사진을 찍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다고 큰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하셨죠. 친구들은 덩달아 걱정하며 뒤에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저와 함께 큰 병원으로 갔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친구들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큰일이 아니길 바랐죠.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상급 병원으로 접수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뭐 이런 게 다 있나 했죠. 접수를 받으시는 분께서 외국인 전문 코디네이터를 불러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의료 시스템이 워낙 뛰어나 해외에서 여러 환자분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많이 오신다는 걸요. 덕분에 편하게 진료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운 좋게 취소된 자리가 있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었고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 3일간 입원했는데 검진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차라리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했죠. 제 진단명은 폐암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안아주며 우리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끝까지 함께할게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들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가족을 위해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캐나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기관지가 안 좋아 기침을 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믿기질 않았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히 폐암이 1기 단계라 수술로 치료가 끝날 거고 이렇게 빨리 발견한 건 행운이라며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장은 일정이 끝나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고 솔직히 검사비로만 이미 돈이 많이 나가서 수술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죠.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처를 받아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혹시나 한국에서 오진 한 게 아닐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캐나다에 비해 몇 배나 앞선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는 거겠죠. 사실 캐나다에서 진료를 받으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당장 치료를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한국에서 받은 진단을 믿고 싶었지만 막상 수술비를 마련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암도 제대로 진단 못하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는 게 너무 불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가뜩이나 동생 치료비로 집에 돈 들어가는 일도 많은데 이걸 부모님께 말도 못하겠고 도대체 이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상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민호 아저씨를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이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여행도 잘 갔다 왔는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묻는 것 같았죠. 사실 아저씨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게 아니라서 어차피 다 못 알아들으실 테고 저는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어서 편하게 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폐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하루빨리 수술을 받으면 좋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큰 돈을 구할 데가 없어 고민이라고 했죠. 아저씨들은 다 알아들으신 건 아니었지만 어디가 아프다는 정도는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게 힘내라는 말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대표님께서 저를 갑자기 부르셨어요. 입사 이후로 저를 따로 부르신 적은 없었기에 잔뜩 긴장했거든요. 혹시나 해고 통보라도 받게 될까봐 불안했죠. 대표님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업체 사장님과 민호 아저씨를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대표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민호 아저씨와 다른 한국 아저씨들은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 이해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저씨들끼리 저를 위해 각자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다른 직원들과 외국인 직원들도 하나둘 동참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소식이 대표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대표님은 같은 팀원 중 한 명이 큰 병에 걸린 줄 몰랐다며 전 직원들이 모은 돈으로 제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수술이 끝나고 완치될 때까지 회사 걱정은 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하셨죠. 저는 대표님의 말을 들으며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때 민호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서 잘 치료받고 빨리 돌아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죠. 자리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다시 울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아저씨들이 오가며 제게 주었던 사탕과 간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 가서 힘들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사탕과 초콜릿을 챙겼어요. 그렇게 짐을 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갑작스런 방문에 깜짝 놀랐죠. 저는 그제서야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부모님께선 저를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런 큰일을 겪고도 말하지 않았다며 안쓰러워하시면서 도움을 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어떻게든 그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하셨어요.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부탁했고 다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 한국에 갈 때는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뿐이었지만 이번엔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아저씨들이 주신 사탕과 초콜릿을 하나씩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공항 입국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민호 아저씨의 딸 혜진이었어요. 혜진이는 저와 동갑인 대학생으로 민호 아저씨가 동료 직원이 아파서 한국에 왔으니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고 마중 나와 준 거였죠. 저는 혜진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혜진은 저를 병원으로 안내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죠. 병원에 도착하자 예전 그 코디네이터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혜진은 저의 입원 수속을 도와주고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혜진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하염없이 수술 일정을 기다렸어요. 중간에 잡힌 수술이라 수술 시간을 알 수 없고 급한 수술이 끝나야 제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같은 병실을 쓰는 아주머니께서 요구르트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낯선 나라에서 온 제가 병동에 있는 게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 수술 잘 끝나고 먹으라며 힘내라는 뜻으로 주신 것 같았어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피가 멎지 않아 다시 수술에 들어가야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
폐의 일부를 절제한 부위에서 혈관이 터져 출혈을 잡아야 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실력이 워낙 좋으셔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자니 혜진과 병원 직원들의 따뜻한 격려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를 건네주신 아주머니의 친절함도 생각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저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뜨니 혜진이 옆에 와 있었어요. 혜진은 객담이 잘 나오도록 네뷸라이저 사용을 도와주었어요. 저 혼자였으면 정신이 없어 제대로 하지 못했을 텐데 혜진의 도움 덕분에 회복이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수술 후 의사 선생님을 만나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일 뒤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조기에 발견된 덕분에 항암 치료도 필요 없고 2주 뒤에 한 번 더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병실에 있는 아주머니들께서 제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안타까워 하셨는데 수술이 잘 끝나서 다행이라며 다들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곧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머니들도 힘이 난다고 하셨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응원해주신 한국 아주머니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캐나다에 있는 민호 아저씨와 동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혜진의 도움을 받아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했는데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마치 가족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혜진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남처럼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는 게 참 신기하다고요. 혜진은 웃으며 한국 사람들에게 식구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뜻하며 가족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포함된다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혜진의 설명을 들으니 식구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죠. 2주 후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폐의 40%가 잘려나갔지만 전이도 없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으며 3개월에 한 번씩 흉부 CT 촬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 된다고 하셨죠. 저는 저를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병실에 짐을 정리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병실의 아주머니들은 정말 축하한다고 하시며 우리 병실의 한 사람이 건강하게 완치되어 나가는 것을 보니 우리도 힘을 얻고 깨끗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아저씨들이 주신 사탕과 초콜릿을 드리며 이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공항에서 혜진과 작별할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를 이렇게 살뜰히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죠. 혜진은 아니라며 오히려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저를 보며 항상 혜진을 떠올리셨다고 했어요. 아빠가 당신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며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었죠. 저는 3개월 후 검사를 위해 다시 한국에 올 때 맛있는 밥을 사겠다고 약속하며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나온 가족들과 친구들은 눈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제게 큰 꾸러미를 하나 주시며 정말 작은 성이지만 보답을 해야 할 것 같다. 회사에 가서 꼭 직원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드려라 라고 하셨죠. 그렇게 엄마가 준비한 선물을 들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민호 아저씨와 직원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건강하게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전해드렸는데 그 선물은 어머니가 직접 뜨개질로 만든 네잎클로버 손수건이었습니다. 제게 행운을 가져다 주신 분들께 또 다른 행운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에 있는 내내 정성을 담아 만드셨다고 설명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왜냐고요? 한국 대표님이 제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현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게 한국은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준 곳이나 다름없죠. 제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보답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언젠가 더 좋은 소식으로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클로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병인데 클로이 씨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한국 사람들과 친구들이 많아서 큰 힘이 되었겠죠. 우리 한국 분들이 외국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셔서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클로이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네요. 앞으로도 클로이 씨가 꿈을 이뤄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멋진 외교관이 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시청하실 추천 영상도 준비하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나 재미있는 사연을 제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작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근감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